잿빛 하늘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무겁게 짓누르던 오후 대진고등학교의 교정은 방과 후에 소란스러움으로 가득했다. 값비싼 외제차들이 줄지어 들어와 교문 앞을 메웠고 교복 위에도 명품 브랜드의 흔적을 감추지 않은 아이들이 무리지어 웃고 떠들었다. 그들의 활기찬 웃음소리는 회색빛 도시의 풍경 속에서 유일하게 채도 높은 색깔처럼 보였다. 그 무수한 인파 속에서 강유라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벽이었고 그림자였으며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긴 생머리 화장기 없는 하얀 얼굴, 값비싼 브랜드 로고, 대신 깔끔하게 다려진 교복. 그녀의 모든 것은 평범함이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었지만 이 부유한 아이들의 정글 속에서 평범함은 곧 투명인간이 되는 것과 동의어였다. 유라는 복도를 걸을 때 항상 시선을 바닥으로 향했다.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눈을 마주치면 존재가 인식되고 존재가 인식되면 표적이 되기 십상이라는 것을 지난 1년간의 경험으로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아무런 문제 없이 이 3년을 보내고 싶을 뿐이었다. 그것은 그녀 자신과의 약속이자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약속이기도 했다. 야, 거기 그림자. 날카롭고 오만한 목소리가 유라의 귓전을 파고들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과 함께 그녀의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다. 피하고 싶었던 목소리, 이 학교의 먹이사슬, 최상층에 군림하는 포식자의 목소리였다. 박태민, 태민건설 사장의 외아들이자 대진고의 실질적인 왕이었다. 유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박태민이 팔짱을 낀 채 자신을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언제나처럼 이호준과 김진석이 하이에나처럼 서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가난하고 힘없는 먹잇감을 발견한 자들의 비열한 즐거움이 가득했다. 내가 부르면 바로바로 쳐다봐야지. 안 그래 귀가 먹었나. 태민이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그의 몸에서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함께 위압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주변을 지나가던 학생들이 그들의 모습을 힐끗 쳐다보았지만 누구 하나 감히 끼어들 생각을 하지 못했다. 모두가 박태민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유라는 입술을 작게 깨물었다. 무슨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떨렸다. 태민은 과장되게 귀를 파는 신용을 했다. 뭐라고? 개미 소리만 해서 들리지가 않네. 좀 크게 말해봐. 옆에 있던 이호준이 낄낄거리며 거들었다. 태민아, 쟤는 원래 목소리에 힘이 없어. 밥을 못 먹고 다니나 봐. 그 말에 주변에서 참지 못한 웃음소리가 작게 터져 나왔다.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굴욕감에 눈앞이 아찔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오히려 정신을 붙잡아 주었다. 용건이 없으면 이만 가볼게. 유라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몸을 돌리는 순간 태민의 손이 번개처럼 튀어나와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았다. 어딜 가? 내가 아직 용건이 없다고 했던가. 그의 소나귀 힘은 상상 이상으로 강했다. 유라의 어깨뼈가 으스러질 듯한 고통에 그녀는 작게 신음했다. 태민은 그 반응이 즐겁다는 듯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오늘 내가 기분이 좀 안 좋거든. 아버지가 용돈을 줄이겠다고 하셔서 스트레스를 좀 풀어야겠는데 네가 딱 좋은 샌드백이 되어줘야겠다. 놓아, 놔줘. 싫은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소리라도 지를 건가? 선생님한테 이를 거야. 아무도 네 편 안 들어줘. 넌 그냥 여기 있는 먼지 같은 존재니까. 태민의 말은 비수처럼 유라의 가슴에 박혔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 학교에서 강유라는 먼지였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사라져도 누구 하나 알아채지 못할 존재. 바로 그때였다. 태민의 손에 들려있던 딸기 우유 팩이 천천히 기울어졌다. 끈적하고 분홍빛 액체가 유라의 새하얀 블라우스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차가운 액체가 살갗에 닿는 감촉보다
주변에서 터져나오는 노골적인 비웃음 소리가 그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어떠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태민은 전혀 미안하지 않은 얼굴로 낄낄거렸다. 얼룩덜룩해진 유라의 교복을 보며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꼴이 아주 볼만하군. 역시 넌 그렇게 더러운 게 잘 어울려. 유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분노와 수치심으로 온몸이 떨렸지만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얼어붙어 있을 뿐이었다. 저항해봤자 상황만 더 악화될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 순간을 학교 주차장에 세워진 검은색 세단 안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 차량의 뒷좌석은 어린 소년에게는 과분할 정도로 넓고 안락했다. 최고급 가죽 시트, 방음 처리된 차창, 그리고 소년의 무릎 위에 놓인 최신형 태블릿 PC. 10살의 강지혁은 자신의 나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깊고 차가운 눈으로 태블릿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창이 분할되어 대진고등학교의 CCTV 영상들이 실시간으로 재생되고 있었다. 지혁이 직접 학교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여 구축한 개인적인 감시망이었다. 그의 시선은 복도 CCTV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누나 강유라가 박태민 무리에게 둘러싸여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지혁의 작은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다. 깨끗하게 관리된 짧은 손톱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딸기 우유가 유라의 교복 위로 쏟아지는 장면에서 지혁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섬뜩할 정도로 차가워졌다. 10살 아이에게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모든 감정이 거세된 듯한 무감정한 분노였다.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그의 분노는 뜨겁게 타오르는 대신 상대를 베어버릴 만큼 차갑고 예리하게 가라앉았다. 김 기사님, 지혁이 나지막이 불렀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중년의 남성 김 비서가 즉시 대답했다. 그는 강 회장의 가장 충직한 비서였지만 지금은 두 남매의 등하교를 책임지는 기사 역할을 하고 있었다. 내 지역 도련님, 박태민, 태민건설, 박상진 사장의 외아들. 맞습니까? 김 비서는 백미러로 지역을 흘끗 보았다. 어린 도련님의 목소리에 담긴 냉기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네, 맞습니다. 자료를 다시 확인해 드릴까요? 아니요, 됐습니다. 지역은 짧게 대답하고는 태블릿을 빠르게 조작했다. CCTV 화면 한쪽으로 새로운 창이 열렸다. 그곳에는 태민건설의 재무제표, 주주구성 최근 수주한 프로젝트 목록, 그리고 각종 금융 정보들이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로 가득 차 있었다. 평범한 아이라면 외계어처럼 보일 정보들을 지혁은 마치 동화책을 읽는 것처럼 편안하게 훑어 내려갔다. 그의 손가락이 한 지점에서 멈췄다. 제2 금융권 부채 비율, 45% 단기 차입금 의존도, 심화장부 외 비자금 의혹, 지역의 입가에 희미하고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마치 사냥감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을 발견한 사냥꾼의 미소였다. 생각보다 기초가 부실하군요. 모래 위에 지은 성이었어. 도련님, 김 비서가 의아한 듯 물었지만 지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한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고 있었다. 태민건설을 무너뜨리는데 필요한 시간 차원,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 마치 체스판 위에서 상대방의 왕을 잡기 위해 모든 말의 움직임을 계산하는 그랜드 마스터처럼 그의 두뇌는 무섭도록 빠르게 회전했다. 그는 누나를 괴롭히는 저 오만한 아이에게 단순한 복수를 할 생각이 없었다. 주먹다짐이나 고자질 같은 유치한 방법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는 박태민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생각이었다. 그의 부, 그의 지위, 그의 오만함의 근원이 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파괴하여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무릎 꿇게 만들 생각이었다. 잠시 후 유라가 축 처진 어깨로 무리에게서 벗어나 주차장 쪽으로 걸어왔다. 그녀는 차에 타기 전 혹시라도 동생이 볼까봐 황급히 교복 위에 가디건을 걸쳤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희미하게 웃으며 차 문을 열었다. 지혁아 오래 기다렸지. 미안 선생님, 심부름이 좀 있어서. 지혁은 태블릿 화면을 끄고는 천진난만한 10살 아이의 얼굴로 돌아와 환하게 웃었다. 아니야 누나. 나도 방금 왔어. 근데 누나 그 가디건은 왜 입었어? 덥지 않아. 유라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그녀는 곧 표정을 갈무리했다. 아니. 그냥 좀 쌀쌀한 것 같아서. 지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가방에서 초콜릿 바를 하나 꺼내 유라에게 건넸다. 이거 먹어. 누나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고마워 지혁아. 유라는 초콜릿 바를 받아들며 동생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세상에서 유일한 자기 편 착하고 귀여운 동생. 유라는 지혁의 존재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자신은 더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차는 부드럽게 학교를 빠져나와 한남동의 고급 주택가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유라는 창밖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굴욕적인 일을 애써 잊으려 했다. 지혁은 누나의 옆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께 스친 희미한 슬픔과 체념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속으로 맹세했다. 누나 조금만 참아. 내가 누나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만든 놈들. 그 놈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줄게. 그의 작은 손이 다시 한번 굳게 쥐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다. 거대한 재벌 제국에 숨겨진 후계자, 10살의 포식자가 내리는 심판의 서막이었다. 박태민과 그의 가족에게 다가올 파멸의 그림자는 바로 이 순간 조용한 세단 뒷좌석에서부터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온 유라는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가 샤워를 했다. 욕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다. 얼룩진 블라우스 멍든 어깨, 그리고 무엇보다 상처받은 눈빛. 그녀는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물줄기 아래 한참을 서 있었다. 마치 오늘 겪은 더러운 기억들을 모두 씻어내려는 듯이 그녀가 왜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물었다. 답은 항상 같았다. YS그룹의 딸 강유라가 아닌 평범한 학생 강유라로 졸업하는 것. 그것이 3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기 때문이다. 평범한 친구들을 사귀고 평범한 학창시절의 추억을 만들고 돈과 권력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 보라는 어머니의 애틋한 바람이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아내의 유언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그래서 유라는 철저히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대진고에 입학했다. 운전기사가 딸린 차로 등하교하는 것을 제외하면 그녀는 평범한 학생처럼 보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값싼 옷을 입고 흔한 학용품을 쓰고 아이들과 어울리려 애썼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그녀의 평범함은 다른 아이들에게 가난함으로 비쳤고 그녀의 조용한 성격은 만만함으로 해석되었다. 결국 그녀는 박태민 같은 아이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고 말았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유라는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침대에 걸터 앉았다.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을까 너무 힘들어.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그 시각 지혁은 자신의 방에서 화상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의 방은 평범한 10살 아이의 방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첨단 장비로 가득했다.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대형 모니터에는 수십 개의 데이터 창이 떠 있었고 책상 위에는 여러 대의 서버 컴퓨터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다. 화면 너머에는 YS그룹의 핵심 브레인이자 자산 운용팀을 총괄하는 오세연 전무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지역의 비공식적인 경제교사이자 그의 명령을 수행하는 가장 믿음직한 신복이었다. 도련님 부르셨습니까? 오 전무는 지역을 도련님이라 불렀지만 그의 태도는 마치 그룹 회장을 대하는 것처럼 깍듯하고 진중했다. 그는 이 어린 천재의 능력이 YS그룹의 회장인 아버지 강태준을 능가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오, 전무님 부탁할 게 있습니다.
지역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태민건설이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태민건설 말씀이십니까? 중견건설사 중 하나입니다. 최근 몇 년간 공격적인 수주로 몸집을 불렸지만 내실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분석한 바로는 그들은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을 통해 재무 상태를 부풀리고 있습니다. 또한 박상진 사장은 정관계의 뇌물을 살포하여 무리하게 프로젝트를 따내고 있고요. 아주 더러운 회사입니다. 오세연 전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자신이 며칠에 걸쳐 분석해야 할 내용을 이 어린 소녀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 회사를 파산시키고 싶습니다. 지역의 말에 오 전무는 순간 숨을 삼켰다. 도련님, 갑자기 태민건설은 왜? 이유는 묻지 마십시오. 그냥 제 지시대로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YS그룹의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해외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와 우리가 관리하는 헤지펀드를 이용할 겁니다. 시간은 일주일 안이 닷새면 충분합니다. 지역은 태블릿 화면을 오 전무에게 공유하며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입에서는 공매도 블록딜 내부자 정보 폭로, 국세청 제보, 채권단 압박 등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막힘없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한 기업을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잔인하게 해체하는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오세연 전무는 지역의 설명을 들으며 전율했다. 이것은 10살 아이가 세울 수 있는 계획이 아니었다.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M&A 전문가도 혀를 내두를 만큼 정교하고 치밀했다. 그는 이 어린 주군이 분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알겠습니다, 도련님.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역이 통화를 끊기 전 덧붙였다. 박상진 사장과 박태민 그 부자의 모든 개인 자산 흐름도 추적해 주십시오. 단 한 푼도 빼돌리지 못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화상통화가 끊겼다. 방 안에는 다시 컴퓨터 서버에 조용한 펜 소리만이 가득 찼다. 지역은 의자의 등을 깊게 기댄 채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피투성이가 되어 무릎 꿇고 있는 박태민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이것은 정의 구현이 아니었다. 이것은 복수였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건드린 자에게 내리는 차갑고 무자비한 응징이었다. 10살짜리 소년의 얼굴 위로 거대한 제국의 제왕과 같은 냉혹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폭풍의 서막은 이미 올랐고 이제 그 누구도 이 분노를 멈출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강씨 남매의 저택은 언제나처럼 고요한 평화 속에 잠겨 있었다. 널따란 정원은 전문 정원사가 관리하여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었고 통유리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은 값비싼 대리석 바닥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식탁에는 대한민국 최고라 불리는 셰프가 정성껏 준비한 아침 식사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웠다. 하지만 식탁에 앉은 강유라의 얼굴에는 희미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밤새 뒤척였다. 어제의 굴욕적인 기억은 꿈속까지 쫓아와 그녀를 괴롭혔다. 푹 자지 못해 눈밑이 살짝 어두웠고 평소 좋아하던 전복죽에도 수저를 몇 번 꾀작거릴 뿐이었다. 누나 맛없어. 맞은편에 앉은 지혁이 우유를 마시다 말고 물었다. 아이의 맑은 눈망울이 걱정스럽게 유라를 향했다. 유라는 화들짝 놀라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맛있어. 그냥 어제 잠을 좀 설쳐서 그런가 입맛이 별로 없네. 어디 아파 병원 가볼까? 괜찮아 정말이야. 유라는 동생을 안심시키려는 듯 일부러 전복죽을 크게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다. 하지만 모래를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지혁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자신의 시리얼을 먹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누나의 미세한 표정 변화, 억지로 음식을 삼키는 목의 움직임. 식탁 아래에서 불안하게 꼼지락거리는 손가락까지 그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머릿속에 기록하고 있었다.
누나의 저 작은 상처 하나하나가 박태민을 향한 그의 분노의 기름을 붓고 있었다. 그가 겪어야 할 고통의 크기는 정확히 누나가 받은 상처의 총합에 비례해야만 했다. 아니, 그보다 몇십 몇백 배는 더 커야만 했다. 등굣길 어제와 같은 검은색 세단 안. 유라는 창밖만 바라보며 말이 없었다. 지혁은 그런 누나의 옆에서 태블릿으로 경제 뉴스를 보고 있는 척했지만 그의 손가락은 화면 아래 보이지 않는 터치펜을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YS그룹의 내부 정보망에 접속하여 오세현 전무가 밤새 준비해놓은 태민건설 분석 1차 보고서를 읽는 중이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는 태민건설의 추악한 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지혁이 어제 예측했던 것보다 상황은 훨씬 더 심각했다.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자산 임원들의 가족 명의로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공사대금 횡령 하청업체를 향한 상습적인 단가 후려치기와 기술 탈취. 그것은 기업이 아니라 박상진 일가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조직된 거대한 범죄 집단에 가까웠다. 지역의 눈이 보고서의 한 부분에 머물렀다. 최만식 재무이사. 그는 태민건설의 모든 자금 흐름을 관리하는 인물이었고 박상진 사장의 모든 비자금 조성을 도맡아 처리한 핵심 인물이었다. 보고서에는 그의 개인적인 정보도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최근 해외 선물 투자로 거액의 손실 발생, 사채업자에게까지 손을 댄 정황 포착, 지역의 입가에 다시 한번 그 서늘한 미소가 어렸다. 가장 견고해 보이는 성벽도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법이다. 그리고 최만식이라는 이름은 태민건설이라는 성벽의 가장 약한 균열 부위가 될 것이 분명했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지혁은 자신의 교실로 가지 않고 학교 도서관의 컴퓨터실로 향했다. 아이들이 아직 등교하지 않은 이른 시간이어서 컴퓨터실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컴퓨터를 켜고 가방에서 직접 개조한 소형 USB를 꽂았다. 순식간에 평범한 학교 컴퓨터의 화면이 전문가용 해킹 툴처럼 변했다. 지역의 10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현란하게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는 YS그룹의 보안팀도 뚫기 힘든 여러 겹의 가상 사설망을 우회하여 인터넷의 가장 어두운 심해로 잠수해 들어갔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최만식 이사의 모든 디지털 흔적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지역의 모니터에는 최만식의 개인 이메일 클라우드 저장소, 심지어는 그가 자주 이용하는 사설 도박 사이트의 접속 기록까지 떠올랐다. 지역은 마치 쇼핑을 하듯 그 정보들을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떠한 죄책감이나 망설임도 없었다. 이것은 사생활 침해가 아니었다. 적의 무기고를 정찰하는 지극히 당연한 군사 행동일 뿐이었다. 예상대로 최만식의 클라우드에는 태민건설의 이중장부 원본 파일이 암호화된 채 숨겨져 있었다. 박상진 사장의 배신에 대비한 일종의 보험이었다. 지역은 가볍게 코웃음을 쳤다. 어설픈 암호는 그의 앞에서는 잠기지 않은 문이나 다름없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파일은 그의 개인 서버로 전송되었다. 이것으로 태민건설의 숨통을 끊을 실타는 완벽하게 장전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가장 효과적인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었다. 1교시 수업이 시작될 무렵 지혁은 모든 흔적을 지우고 컴퓨터실을 유유히 빠져나왔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태민건설을 향한 공격 로드맵이 완성되어 있었다. 그것은 총 4단계로 이루어진 잔혹하고 정교한 파멸의 시나리오였다. 1단계 신뢰의 균열. 언론을 통해 태민건설의 부실공사 의혹과 오너 리스크를 익명으로 제보한다. 주가에 미미한 충격을 주어 시장의 의구심을 증폭시킨다. 2단계 재정적 압박. YS그룹이 관리하는 해외 헤지펀드를 동원하여 태민건설의 주식을 대량으로 공매도한다. 동시에 채권단인 은행들에게 태민건설의 부실 가능성에 대한 경고 시그널을 흘려 대출금 회수 압박을 시작하게 만든다. 3단계 내부의 붕괴. 확보한 비자금 증거를 이용하여
최만식 이사를 압박한다. 그를 회유하여 박상진 사장의 비리를 스스로 폭로하게 만들거나 혹은 그의 이름으로 국세청과 검찰에 자료를 넘긴다. 4단계 최후의 심판. 모든 악재가 터져나와 회사가 파산 절차에 돌입했을 때 박상진과 박태민 부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어 완벽하게 동결시킨다. 그들에게 제기할 수 있는 단 한 푼의 여지도 남겨주지 않는다. 수업 시간 내내 지역은 교과서를 보는 척하며 이 계획을 더욱 세밀하게 다듬었다. 그의 공책에는 수학 공식 대신 각 단계별 예상 소요 시간, 동원할 자원, 그리고 예상되는 변수와 그에 대한 대응책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모범생이었지만 그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내용은 지옥의 설계도나 다름없었다. 점심시간 지역은 급식을 먹는 대신 조용한 곳을 찾아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일부러 아이처럼 밝은 목소리를 냈다. 김 기사님, 저 지역이에요.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물론입니다, 도련님. 무슨 일이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학교에서 사회과제로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 조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료를 찾다 보니 좀 이상한 페이퍼 컴퍼니들이 있어서요. 지역은 태민건설의 비자금 창구로 사용되던 유령 회사 몇 개의 이름을 댔다. 혹시 YS그룹 법무팀에 부탁해서 이 회사들의 등기부등본 원본이랑 주주 명부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학교 숙제인데 인터넷 자료는 믿음이 안 가서요. 김 비서는 잠시 망설였다. 아무리 도련님의 부탁이라지만 그룹의 법무팀을 개인적인 숙제에 동원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곧 생각을 바꿨다. 이 어린 도련님은 결코 평범한 아이가 아니다. 그의 숙제에는 분명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터였다. 그리고 회장님 역시 지역 도련님의 학구열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었다. 알겠습니다, 도련님. 제가 법무팀에 잘 이야기해서 오늘 안으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기사님. 지역은 천진난만한 감사를 표하고 전화를 끊었다. 김 비서는 지역이 자신의 권한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리고 그 순수한 목소리 뒤에 얼마나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지역은 이런 식으로 YS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자원들을 자신의 손발처럼, 그러나 누구에게도 의심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방과 후 집으로 돌아온 지역은 곧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오세연 전무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플랜 A1,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타겟 주간 시사의 정민수 기자. 제 이름은 절대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메시지를 보낸 지 1분도 차이 되지 않아 오 전무에게서 알겠습니다. 라는 간결한 답장이 돌아왔다. 지역은 자신의 컴퓨터에서 익명으로 생성된 이메일 계정에 접속했다. 그리고 태민건설, JA 롯데월드타워 부실공사 의혹 및 내부 고발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내용은 지극히 사실에 기반하면서도 대중의 분노를 자극할 수 있도록 교묘하게 편집되었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자료 중 가장 파급력이 약하지만 동시에 가장 확실하게 의심을 심어줄 수 있는 자료 몇 개를 첨부했다. 수신인란에 정민수 기자의 개인 이메일 주소를 입력했다. 정민수 기자는 대기업의 비리를 전문적으로 파헤치는 정의감은 투철하지만 주류 언론계에서는 살짝 밀려나 있는 인물이었다. 그렇기에 이런 익명의 제보를 쉽게 무시하지 못할 것이고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을 집요함도 가지고 있었다. 지역이 선택한 최고의 사냥개였다. 전송 버튼을 누르기 직전 지역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앞에 어제 딸기 우유를 뒤집어 쓴 채 고개를 숙이고 있던 누나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박태민의 오만한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망설임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다시 한번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첫 번째 돌멩이.
하지만 이 작은 돌멩이가 일으킬 파장은 곧 걷잡을 수 없는 산사태가 되어 박태민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이었다. 이건 누나를 위한 거야. 나지막한 혼잣말과 함께 지혁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눌렀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는 컴퓨터를 끄고 책상에 앉아 초등학교 4학년 수학 익힘책을 펼쳤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로 숙제를 해나가기 시작했다. 분수와 소수의 나눗셈 문제를 풀고 있는 소년의 모습은 너무나도 평범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대한민국 재계 서열 수십 위권에 드는 중견 건설사의 운명에 종지부를 찍을 첫 번째 발톱이 연약해 보이는 소년의 손끝에서 날카롭게 그어졌다.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리고 돌이킬 수 없게. 10살짜리 포식자의 잔혹한 사냥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지혁이 보낸 익명의 이메일은 마른 들판에 던져진 작은 불씨와 같았다. 당장은 눈에 띄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거대한 화마를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주간 시사의 정민수 기자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제보에 첨부된 자료가 YS그룹의 법무팀이 공증한 것과 다름없는 날 것 그대로의 진짜 정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수년간의 기자 생활에서 길러진 본능으로 이 제보가 엄청난 특종의 시작임을 알아챘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태밍언설의 주변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폭풍의 눈은 역설적으로 가장 고요했다. 대진고등학교의 일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채 흘러가고 있었다. 아니, 강유라에게는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었다. 박태민은 유라의 무저항적인 태도에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그는 이제 유라를 괴롭히는 것을 일종의 오락으로 여기는 듯 했다. 며칠 전 복도에서 우유를 쏟았던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더 교묘하고 잔인해졌다. 어느 날 유라는 자신의 책상 서랍 안에서 찢긴 교과서와 함께 징그러운 벌레의 사체를 발견했다. 또 다른 날에는 체육 시간 후 교실로 돌아왔을 때 자신의 실내화 한쪽이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는 것을 봐야만 했다. 박태민과 그 무리들은 멀찍이서 그 광경을 보며 자기들끼리 낄낄거렸다. 유라가 아무 말 없이 실내화를 꺼내 먼지를 터는 동안 주변의 학생들은 그저 방관하거나 혹은 못 본 척 고개를 돌릴 뿐이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물리적인 괴롭힘보다 은밀하게 퍼져나가는 악의적인 소문이었다. 제 강유라. 사실은 밤에 이상한 아르바이트 한대. 어쩐지 돈도 없어 보이는데 학교는 어떻게 다니나 했어. 박태민이 그러는데 쟤네 아빠가 사업망에서 빚더미에 앉았다고 하던데 그래서 제가 몸으로 갚고 있다고 근거 없는 헛소문은 날개를 단 것처럼 교실을 학년을 그리고 학교 전체를 떠돌았다. 아이들은 유라를 볼 때마다 수근거렸고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으로 그녀를 훑었다. 그녀는 순식간에 가난하고 불쌍한 아이에서 몸을 파는 더러운 아이로 전락했다. 유라는 복도를 걸을 때마다 등 뒤에 수십 개의 비수가 날아와 박히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변명하지 않았다. 그럴 가치도 그럴 힘도 없었다. 그저 입술을 깨물며 묵묵히 견뎌낼 뿐이었다. 그날 오후 미술 시간이었다. 유라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정성껏 그린 풍경화를 거의 완성해가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자 유일하게 마음의 위안을 얻는 시간이었다. 캔버스 위에는 그녀가 꿈꾸는 평화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푸른 숲과 잔잔한 호수, 그리고 따스한 햇살. 그때 그녀의 등 뒤로 박태민이 다가왔다. 그는 마치 칭찬이라도 하려는 듯 유라의 그림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오, 제법인데 이런 재주도 있었어. 유라는 긴장하며 몸을 굳혔다. 그의 칭찬은 언제나 더 큰 재앙의 전조였기 때문이다. 근데 말이야, 그림이 너무 심심하지 않아. 뭔가 포인트를 줘야지. 말이 끝나기 무섭게 태민은 자신이 쓰던 검은색 물감을 붓에 듬뿍 묻혀 유라의 캔버스 중앙을 향해 거칠게 뿌렸다. 찍찍찍. 검은 물감 방울들이 사방으로 튀며 유라가 애써 그린 평화로운 풍경 위를 더럽혔다.
푸른 호수는 시커먼 웅덩이가 되었고 따스한 햇살은 오물로 얼룩졌다. 유라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어때? 훨씬 더 예술적이지 않냐? 절망과 희망이 공존하는 뭐 그런 느낌. 태민은 자신의 작품에 만족한 듯 껄껄 웃었다. 주변의 아이들 몇몇도 따라 웃었다. 미술 선생님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유라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망가진 자신의 그림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참았다. 여기서 울면 저 악마가 더 기뻐할 것이라는 걸 알았다. 순간 유라의 머릿속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3년 전 병원의 하얀 병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모두 빠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어머니는 유라의 손을 힘겹게 잡고 있었다. 우리 딸 유라야. 엄마가 미안해. 너한테 YS그룹의 딸이라는 무거운 짐만 남겨주고 가는 것 같아서. 아니야,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유라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았다. 어머니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엄마는 네가 돈이나 권력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보통 아이들처럼. 평범한 친구들을 사귀고 웃고 떠들고 가끔은 상처받기도 하면서 그렇게 너 자신만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길 바라.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해줄 수 있겠니, 우리 딸? 유라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 약속할게. 꼭 그렇게 할게. 그것이 어머니와의 마지막 약속이었다. 유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있었다. 아버지의 힘을 빌리는 것은 쉬웠다. 박태민 같은 아이 하나쯤 아니 태민건설이라는 회사 하나쯤 망가뜨리는 것은 아버지에게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보다 쉬운 일일 터였다. 하지만 그것은 어머니와의 약속을 깨는 것이었다.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YS그룹의 딸이라는 껍데기 뒤에 숨는 비겁한 패배자가 되는 것이었다. 엄마, 나 약속 지키고 있어. 힘들지만 견딜 수 있어. 그러니까 하늘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 유라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대신 고요하고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박태민은 그녀의 그림은 망가뜨렸지만 그녀의 마음까지 망가뜨리지는 못했다. 그녀의 내면은 그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인했다. 한편 그 시각 여의도의 한 증권사 객장에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미세한 파문이 일고 있었다. 태민건설의 주가가 이유 없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하네. 태민건설에 무슨 악재라도 있나. 매도 물량이 꾸준히 나오는데. 한 펀드 매니저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하지만 하락폭은 크지 않았고 시장 전체가 약부합세였기 때문에 누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저 차익 실현을 위한 기관의 물량이 조금 나오는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 기관의 정체는 YS그룹의 지위를 받는 버뮤다의 유령 헤지펀드였다. 그리고 그 헤지펀드의 모든 움직임을 지시하고 있는 것은 한남동 저택의 작은 방에 앉아있는 10살짜리 소년 강지혁이었다. 지혁은 자신의 모니터에 떠있는 태민건설의 주식거래 현황을 냉정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지시에 따라 오세현 전무의 팀은 수십 개의 다른 계좌를 통해 태민건설의 주식을 조금씩 시장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교묘하게 팔아치우고 있었다. 이것은 본격적인 공매도 공격을 시작하기 전 주가를 최대한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점까지 끌어내리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 동시에 지혁은 또 다른 팀을 통해 태민건설에 대출을 해준 은행권의 고위 임원들에게 은밀하게 접촉하고 있었다. 물론 YS그룹의 이름은 철저히 숨긴 채 신뢰할 만한 정보 소식통을 가장해서였다. 태민건설의 재무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곧 터질 시한폭탄일지도 모릅니다. 귀히 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은행들은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지만 금융계에 보이지 않는 손인 YS그룹이 간접적으로 흘리는 경고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태민건설의 여신 등급을 재검토하고 만기 연장을 보류하는 등 서서히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기 시작했다. 박상진 사장은 이 모든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그는 최근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한 것을 단순한 시장의 변덕으로 치부했다. 은행에서 대출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진 것은 실무자들의 무능함 탓으로 돌렸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쌓아 올린 모래성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인지 깨닫지 못한 채 골프를 치고 고급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며 방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의 아들 박태민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날 저녁 박태민은 아버지가 최근에 뽑아준 빨간색 포르쉐를 몰고 강남의 밤거리를 질주하고 있었다. 조수석에는 다른 학교의 여학생이 화려한 화장을 한 채 앉아 있었고 뒷좌석에는 이호준과 김진석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다. 야, 태민아, 오늘 그 강유라 표정 봤냐? 완전 똥 씹은 얼굴이던데. 속이 다 시원하더라. 이호준이 낄낄거리며 말했다. 박태민은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까짓 거 하나 때문에 며칠 밤낮으로 그린 모양이던데. 꼴 좋지. 다음엔 또 뭘로 괴롭혀줄까? 아주 학교를 못 다니게 만들어버릴까? 좋지. 아예 걔네 집 앞에 찾아가서 깽판 한번 치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더 자극적이고 잔인한 괴롭힘의 아이디어를 내놓으며 희희낙낙했다. 그들에게 강유라는 감정을 가진 한 명의 인격체가 아니라 그저 심심할 때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 불과했다. 차가 신호에 걸려 잠시 멈췄다. 화려한 넌사인이 번쩍이는 강남의 밤거리. 박태민은 창문을 내리고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는 이 세상이 모두 자기 것인 양의기양양했다. 돈 많은 아버지 자신에게 복종하는 친구들 마음대로 괴롭힐 수 있는 약자까지. 그의 인생은 완벽해 보였다. 그는 폭풍이 자신의 머리 위 아주 가까운 곳까지 다가왔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평온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이 오기 전에 거짓된 평온함일 뿐이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10살짜리 소년이 짜놓은 거대한 그물은 이미 그의 발밑까지 다가와 목을 조일 준비를 끝마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가판대에 깔릴 주간 시사 한면 기사가 그 평온을 산산조각 낼 첫 번째 천둥소리가 될 터였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태민건설의 박상진 사장에게는 악몽의 시작이었다. 그는 한남동의 거대한 저택 다이닝룸에서 갓내린 코스타리카산 게이샤 커피를 음미하고 있었다. 어젯밤 늦게까지 이어진 술자리의 숙취가 아직 남아있었지만 신문 경제면을 훑어보며 느끼는 권력의 맛은 충분히 달콤했다.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인은 그의 비서실장이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박 사장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주간 시사 보셨습니까?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주간 시사, 그 삼류 찌라시를 내가 왜 봐? 지금 당장 보셔야 합니다. 한면에 우리 회사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박상진은 미간을 찌푸리며 태블릿 PC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주간 시사의 인터넷판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시커멓고 거대한 글씨로 인쇄된 헤드라인이었다. 단독 태민건설 송도신도시 아파트 철근 누락 의혹, 주민 안전 위협하는 순살 아파트 논란 재점화. 순간 박상진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기사는 매우 구체적이고 신랄했다. 태민건설이 최근 완공한 송도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내부 설계 도면 일부를 공개하며 주요 기둥에 들어가야 할 철근이 설계보다 현저히 부족하게 시공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익명의 내부 고발자의 인터뷰까지 실려 있었다. 회장님의 비자금 조성을 위해 원가를 절감하라는 지시가 상부로부터 내려왔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이 개새끼들이 박상진의 입에서 욕설이 터져 나왔다. 그는 들고 있던 태블릿을 벽난로에 집어 던져버렸다. 값비싼 기계는 박살이 나며 불꽃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그가 분노의 차소리를 지르는 동안 태밍건설의 주식은 개장과 동시에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어제까지 잔잔했던 주가 그래프는 수직으로 곤두박질쳤고 불과 10분 만에 희로가 넘게 폭락하며 서킷 브레이커 발동 직전까지 갔다. 회사의 전화는 주주들의 항의 전화와 언론사의 취재 요청으로 불통이 되었다. 균열은 시작되었고 그 속도는 박상진의 상상을 초월했다. 같은 시각 지역은 세단 뒷좌석에 앉아 등교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태블릿에는 박상진이 던져버린 것과 똑같은 기사가 떠 있었다. 그는 기사를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정민수 기자는 지역이 제공한 소스를 바탕으로, 그러나 자신만의 집요한 취재를 더해 기사의 완성도를 한껏 높여놓았다. 지역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사냥개를 아주 잘 고른 것 같았다. 도련님 태밍건설이라는 곳이 아침부터 시끄럽군요. 김 비서가 백미러로 지역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지역은 천진한 얼굴로 고개를 갸웃거렸다. 태밍건설이요. 무슨 일 있어요? 부실 공사 의혹 기사가 터졌다고 합니다. 주가가 폭락 중이라고 하네요. 그래요? 큰 회사 아니에요. 큰일 났네. 지역은 영혼 없는 걱정의 말을 내뱉으며 다시 태블릿으로 시선을 돌렸다. 화면 한쪽에는 태밍건설의 실시간 주가 차트가, 다른 한쪽에는 박상진 사장의 대응을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창이 떠 있었다. 그의 예측대로 태밍건설은 잠시 후 사실무근이며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와 제보자를 상대로 민영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어리석은 수였다. 대중의 의혹을 해소시키기보다는 힘으로 찍어 누르려는 오만한 태도. 그것은 들끓냐는 여론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지역은 박상진의 머리 꼭대기에서 그의 모든 수를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분노에 차서 이성을 잃었군. 대응이 빠르지만 너무 감정적이야.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시작해도 되겠어. 학교는 기사의 파장과 무관한 섬처럼 조용했다. 박태민은 당연히 그런 뉴스 따위는 보지 않았다. 그는 어제 망가뜨린 유라의 그림을 생각하며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다. 그는 복도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유라를 발견하자 일부러 다가가 어깨를 툭 치며 시비를 걸었다. 어이, 화가 양반. 새 작품 구상은 좀 했나? 이번엔 뭘로 그려줄까? 똥물. 유라는 대꾸하지 않고 그를 지나쳐 가려 했다. 하지만 태민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왜 대답이 없어? 그림 망가진 게 그렇게 분해. 어차피 너 같은 애가 그린 그림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 우리 아빠 회사가 지금 송도에 짓는 아파트는 한 채에 수십억이야. 수십억 내 그깟. 그림 쪼가리랑은 비교가 되냐. 태민은 자신의 아버지가 이룬 부를 마치 자기 것인 양 떠들어댔다. 그는 그 부의 기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맹렬히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유라는 그 오만한 얼굴을 잠시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도 분노도 아닌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넌 곧 모든 것을 잃게 될 텐데 그것도 모르고. 유라는 아무 말 없이 태민을 비켜 교실로 들어갔다. 태민은 그녀의 그런 태도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기분이 상했다. 재수 없는 년. 그는 나지막이 욕을 읊조리며 유라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그날 오후 태밍건설 본사 대회의실은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박상진 사장은 임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도대체 정보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부 설계, 도면이 어떻게 일개 잡지사 기자 손에 들어갈 수가 있어? 배신자가 누구야 당장 색출해. 그의 분노는 문제의 본질인 부실 공사가 아니라 정보 유출에 향해 있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일단 기사에 나온 의혹부터 명확하게 해명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박상진은 그 임원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다. 뭐 해명?
그럼 우리가 진짜 철근 빼먹었다고 인정이라도 하란 말이야. 당신 어느 쪽 편이야? 저놈들이랑 한패야. 그런 뜻이 아니오라. 시끄러워. 내 방식에 토 달지 마. 언론은 돈으로 막으면 돼. 홍보팀은 당장 기자놈들한테 촌지라도 뿌리고, 법무팀은 소송 준비해. 그리고 보안팀. 오늘 안으로 내부 고발자 못 찾아내면 전부 다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회의는 해결책을 찾는 자리가 아니라 박상진의 일방적인 분노 배설의 장이 되어버렸다. 임원들은 누구 하나 바른 소리를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회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썩어 있었다는 것을. 회장의 독단과 아집이 모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마비시킨 지 오래였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조차 회사를 살릴 방법이 아니라 자기 혼자 살 방법을 찾기에만 급급한 회장의 모습에 그들은 절망했다. 최만식 재무이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앉아 있었다. 혹시 자신의 비자금 장부가 유출된 것은 아닐까 불안에 떨고 있었다. 시장은 냉정했다. 태민건설의 오만한 대응에 실망한 투자자들은 앞다투어 주식을 내던졌다. 결국 태민건설의 주가는 하한가로 장을 마감했다. 단 하루 만에 시가총액 수천억 원이 공중으로 증발해버렸다. 하지만 박상진은 여전히 현실을 부정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는 늘 이런 식으로 위기를 넘겨왔다. 정관계에 뿌려놓은 돈과 인맥이 이번에도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날 저녁 그는 보란듯이 강남의 최고급 한정식집에서 유력 정치인과 저녁 식사를 했다. 하하하, 의원님, 별일 아닙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며칠 시끄럽다가 조용해질 겁니다. 박상진은 호탕하게 웃으며 비싼 양주를 들이켰다. 그의 웃음소리가 밀실을 가득 채웠다. 그는 자신이 이미 거대한 덫의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같은 시각 지혁은 자신의 방 책상에 앉아 있었다. 모니터에는 하한가를 기록한 태민건설의 주가 그래프가 띄워져 있었다. 그 옆에 다른 모니터에는 박상진 사장이 정치인과 함께 있는 식당의 실시간 CCTV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물론 지역이 뚫지 못하는 CCTV는 없었다. 박상진의 오만한 웃음소리가 컴퓨터 스피커를 통해 작게 들려왔다. 지혁은 그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아직도 웃음이 나오는가? 좋다. 실컷 웃어둬라. 내일 아침이 되면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뀔 테니. 지혁은 오세현 전무에게 새로운 명령을 담은 메시지를 보냈다. 플랜 B1 개시. 내일 개장과 동시에 공매도 작전 시작. 1차 목표가 현재 주가의 50%. 동원 가능한 모든 자금을 투입할 것. 메시지를 보낸 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불빛 아래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고 있을 터였다. 내일부터는 그 역할이 바뀔 것이다. 균열은 시작되었고 이제는 그 틈을 벌려 상대를 산채로 집어삼킬 시간이었다. 지역의 눈이 밤의 어둠보다 더 깊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박상진의 오만한 웃음소리가 사라지기도 전 다음 날 아침의 주식시장은 그에게 지옥을 선사했다. 오전 9시 개장을 알리는 벨이 울리자마자 태민건설의 주식창에는 인간의 비명과도 같은 거대한 매도 폭탄이 쏟아졌다. 파랗다 못해 검게 보일 정도의 수직 낙하 그래프. 그것은 시장의 공포 그 자체였다. 지역의 명령에 따라 YS그룹이 동원한 해외 헤지펀드들은 수천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무자비한 공매도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공매도.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되사서 가파 차익을 남기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는 가장 공격적인 투자 기법. 지금 그 기법은 태민건설의 숨통을 끊기 위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있었다. 매수에 있는 돈 전부 끌어모아서 자사주 매입해 주가 방어하란 말이야. 태민건설 사옥의 회장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박상진은 핏발이 선 눈으로 모니터를 노려보며 재무팀에 소리를 질렀다. 그는 이 공격의 배후에 라이벌 건설사가 있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이런 식의 공격은 결국 자금력 싸움이라고 생각했다. 회사의 유보금을 총동원해서 주가를 방어하면 공매도 세력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물러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빙산을 향해 돌진하는 타이타닉호와 같은 어리석은 판단이었다. 태민건설이 쏟아붓는 수백억의 자사주 매입 물량은 지역이 동원한 수천억의 공매도 물량 앞에서는 한여름의 소나기처럼 순식간에 증발해버렸다. 오히려 지역의 헤지펀드에게는 자신들의 공매도 물량을 더 비싼 값에 처리해주는 고마운 기회만 제공할 뿐이었다. 박상진은 회사에 피 같은 돈을 태우며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다. 회장님, 실탄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재무이사가 사색이 된 얼굴로 보고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은행에 가서 긴급 대출이라도 받아와. 이미 알아봤습니다만 어제 기사 때문에 모든 은행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추가 담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 같은. 박상진은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던졌다. 그의 오만한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과 초조함이 어렸다. 무언가 이상했다. 이건 단순한 경쟁사의 공격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정교하고 자금력은 상상을 초월했으며 마치 자신의 모든 패를 읽고 있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자신의 목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조여오는 듯한 섬뜩한 기분.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손은 주식시장이라는 첫 번째 전선이 한창 불타오를 때 전혀 예상치 못한 두 번째 전선을 열었다. 대한민국 세종의 심장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 재계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이곳에 아침 일찍 익명의 제보 서류 하나가 도착했다. 서류 봉투 안에는 태민건설의 완벽한 이중장부 원본 파일이 담긴 USB와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비자금의 조성 과정 사용처, 그리고 정관계 로비 리스트까지.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구체적이어서 확인 절차조차 필요 없을 정도였다. 조사 4국은 즉시 특별조사팀을 꾸렸고 그날 오전 11시 수십 명의 국세청 조사관들이 세무조사라고 적힌 파란색 조끼를 입은 채 태민건설 본사 로비로 들이닥쳤다. 한 손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다른 한 손에는 텅 빈 박스를 든 그들의 등장은 태민건설에 내려진 사망선고나 다름없었다. 국세청에서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태민건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협조해 주십시오. 조사관들은 일사불란하게 회장실 재무팀 기획팀으로 흩어졌다. 직원들의 비명과 당황한 고함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 컴퓨터는 강제로 꺼졌고 하드디스크는 압수되었으며 캐비닛에 잠겨있던 모든 서류는 박스에 담겼다. 박상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봐야만 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이 외부도 아닌 내부에서부터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막아, 당장 저놈들 막아. 그가 뒤늦게 소리쳤지만 공권력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국세청의 압수수색 소식은 실시간으로 언론에 타전되었다. 속보. 국세청 철근 누락, 태민건설 본사 압수수색, 탈세 혐의 포착. 이 뉴스는 태민건설의 주가에 확인 사살을 가했다. 주가는 하한가를 넘어 거래 정지 상태에 빠졌다. 회사의 신용도는 땅에 떨어졌고 모든 것이 끝장나고 있었다. 지역은 학교 도서관에서 태블릿으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마치 잘 짜인 각본대로 연극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는 연출가처럼 그는 고요하고 냉정했다. 그의 손가락은 다음 단계를 지시하기 위해 조용히 움직였다. 세 번째 전선, 즉 돈줄을 끊어버릴 시간이었다. 국세청 압수수색이라는 확실한 명분이 생기자 은행들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추가 담보를 요구하며 여지를 남겨두던 그들은 이제 태민건설을 즉시 부실 채권으로 분류하고 대출금 회수에 나서기 시작했다. 박 사장님, 유감스럽지만 만기가 돌아온 대출금 500억은
연장이 불가능하겠습니다. 즉시 상환해 주셔야겠습니다. 저희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사의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기한이익 상실, EOD를 선언하고 모든 대출금을 회수하겠습니다. 박상진의 휴대전화는 이제 주주들의 항의가 아닌 은행들의 독촉 전화로 쉴 새 없이 울려댔다. 당장 갚아야 할 돈만 수천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회사의 현금은 오전에 무모한 주가방으로 모두 소진해버렸고 국세청 조사로 모든 계좌는 동결 직전이었다. 사면초가 완벽한 함정이었다. 그제야 박상진은 깨달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부실 공사기사 이어진 공매도 공격, 그리고 귀신 같은 타이밍에 터진 국세청 세무조사와 은행들의 대출금 회수 압박까지. 이 모든 것은 한 명의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 치밀한 계획하에 진행되고 있었다. 누구냐? 대체 누구야? 박상진은 회장실 소파에 주저앉아 넋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그의 머릿속에 수많은 경쟁사 회장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식으로 자신을 완벽하게 파멸시킬 만한 배후를 짐작할 수 없었다. 적의 정체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깊은 공포로 몰아넣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이 그동안 돈과 향응으로 관리해왔던 정관계 인맥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나 박상진인데 지금 우리 회사가... 하지만 상대방의 반응은 냉담했다. 박 사장 미안하지만 지금 내가 좀 바빠서 나중에 통화하세.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와의 관계를 끊어내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모두가 가라앉는 배에서 뛰어내리고 있었다. 그가 그토록 믿었던 인맥과 권력은 위기의 순간 앞에서는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박상진의 얼굴에서는 오만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원초적인 공포와 절망이 채워갔다. 그는 평생을 약육강식의 논리로 살아왔다. 자신이 포식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이제 와보니 자신 역시 더 거대한 포식자의 먹잇감에 불과했다. 그날 밤 태민건설 사옥은 불이 꺼진 채 유령처럼 서 있었다. 압수수색이 끝난 사무실은 폭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어지러웠다.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지만 박상진은 홀로 회장실을 지키고 있었다. 최고급 이탈리아 가구와 현대 미술 작품들로 채워진 그의 성공의 상징과도 같았던 공간.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것은 초라한 패배의 증거처럼 보였다. 그는 비틀거리며 창가로 다가갔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저 수많은 불빛들 중 이제 자신을 위한 자리는 없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며칠 만에 먼지처럼 사라져버렸다. 그의 입에서 절망적인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실성한 사람의 웃음이었다. 그는 웃다가 울고 울다가 다시 웃었다. 그의 머릿속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보이지 않는 손. 나를 이렇게 만든 놈이 대체 누구인가? 그는 답을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보이지 않는 손의 주인이 지금쯤 자신의 아들이 괴롭히던 여학생의 집에서 초등학생용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10살짜리 소년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지옥의 문은 이제 막 열렸을 뿐이었다. 지역이 준비한 진짜 복수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태민건설의 몰락은 대진고등학교에도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학생들은 더 이상 강유라의 헛소문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들의 새로운 가십거리는 박태민이 되었다. 야, 박태민네 회사 망했다며 뉴스 봤어. 어쩐지 오늘 학교 안 나왔더라. 걔 이제 어떡하냐. 포르쉐도 뺏기는 거 아냐. 쌤통이다. 맨날 돈 자랑하면서 애들 괴롭히더니 어제까지 박태민의 권력 앞에 설설 기던 아이들은 그가 몰락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등을 돌리고 조롱을 퍼부었다. 강자는 숭배하고 약자는 멸시하는 이 작은 사회의 비정한 생리였다. 강유라는 그 모든 소란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박태민이 불행해진 것은 통쾌한 일이었다. 하지만 회사가 통째로 무너지고 뉴스에까지 나올 정도로 일이 커진 것은 어딘가 찜찜하고 불안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너무나도 완벽한 파멸.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정교하게 짜놓은 각본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텄지만 설마 하는 생각에 애써 고개를 저었다. 그날 저녁 저택은 유난히 조용했다. 아버지는 해외 출장 중이었고 집안에는 유라와 지혁 그리고 몇 명의 고용인들 뿐이었다. 유라는 저녁 식사 후 자신의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지만 좀처럼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온통 태밍언설의 일로 가득 차 있었다. 문득 동생 지혁이 생각났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게임을 할 텐데 오늘은 저녁 식사 후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간 뒤 조용했다. 유라는 문득 동생이 걱정되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혁의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유라는 노크를 하려다 안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목소리를 들었다. 지혁의 목소리였지만 평소의 아이 같은 목소리가 아니었다.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권위적인 마치 어른의 목소리 같았다. 네, 오 전무님. 언론 통제는 더 이상 불필요합니다. 오히려 더 떠들게 놔두십시오. 대중의 분노가 극에 달해야 검찰도 움직일 명분이 생깁니다. 박상진의 개인 자산 동결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해 주시고요. 유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오 전무, YS그룹의 핵심 임원인 오세현 전무를 말하는 것인가? 박상진의 개인 자산 동결. 지금 동생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녀는 저도 모르게 살짝 열린 문틈으로 방안을 엿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지혁의 방은 평범한 아이의 방이 아니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여러 대의 모니터에는 온갖 종류의 주식 그래프와 데이터 그리고 태밍언설 관련 뉴스들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아 헤드셋을 낀 채 화상통화를 하고 있는 지혁의 모습은 거대한 함대를 지휘하는 제독과도 같았다. 유라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섬광처럼 맞춰졌다. 태민건설의 갑작스러운 몰락, 너무나도 절묘한 타이밍에 터져나온 의혹 기사와 국세청의 압수수색,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비현실적인 광경까지. 지혁아, 유라가 저도 모르게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깜짝 놀란 지혁이 황급히 통화를 끊고 모니터를 껐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얼굴에 스친 당혹감은 아주 잠깐이었다. 그는 곧 평소의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와 의자를 돌려 누나를 마주보았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유라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금 이게 다 무슨 일이니? 태민건설, 네가 한 짓이야. 지혁은 잠시 누나의 눈을 말없이 응시했다. 숨길 수도 숨길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누나, 제가 했습니다. 담담한 긍정. 그 짧은 대답에 유라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네가 어떻게 그런 짓을... 그놈이 누나를 괴롭혔으니까요. 누나 눈에 눈물 나게 한 놈들은 피눈물을 흘려야죠. 그게 제 방식입니다. 지혁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오히려 지극히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한 떳떳함마저 느껴졌다. 유라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을 위해 동생이 복수를 해준 것은 고마웠다. 하지만 그 방식이 너무나도 잔혹하고 무서웠다. 복수, 이건 복수가 아니야. 지혁아, 이건 파괴야. 회사 하나를 통째로 무너뜨렸어. 거기서 일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이건 너무 심하잖아. 심하다고요. 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작은 체구였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유라를 압도했다. 그럼 누나가 당한 건 심하지 않아요. 아무 잘못도 없이 매일같이 괴롭힘당하고 온갖 더러운 소문에 시달리고 애써 그린 그림까지 망쳐지는 건 괜찮고요.
박상진 사장은 깨끗한 사람인 줄 아세요? 그놈은 하청업체 쥐어짜고 직원들 월급 떼먹고 온갖 비자금 만들어서 자기 배만 채운 쓰레기예요. 그런 인간을 무너뜨린 게 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도 이건 아니야.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유라의 외침에 지역은 차갑게 받아쳤다. 그럼 누가 하는데요? 법, 경찰 아무도 누나를 지켜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선 겁니다.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그런 거 바란 적 없어. 결국 유라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나는 엄마와의 약속 때문에 참고 있었던 거야. 너도 알잖아. 엄마의 마지막 소원, 유라의 머릿속에 3년 전 병실의 풍경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소독약 냄새, 창밖의 회색 하늘, 그리고 앙상한 손으로 자신의 손을 잡고 있던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 엄마는 내가 평범하게 살길 바라셨어. 돈이나 권력의 힘을 빌리지 않고 나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길 바라셨다고. 그래서 네가 태어난 후에 우리 집안에 대해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으셨던 거야. 너만큼은 그런 짐을 지우고 싶지 않으셨던 거라고. 그런데 네가 어떻게 엄마의 유언을 어기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유라는 흐느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슬픔과 고통, 그리고 동생에 대한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녀의 절규는 조용한 저택의 복도를 울렸다. 지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누나가 왜 그토록 바보같이 모든 것을 참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었다.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눈물겨운 사투였다. 자신의 복수가 어쩌면 누나의 그 숭고한 노력을 망가뜨린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가슴 한쪽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그의 분노는 새로운 방향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랬군요. 한참 만에 지역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누나는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모든 수모를 견뎌내고 있었던 거군요. 그는 주저앉아 있는 유라에게 다가가 그녀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작은 손으로 누나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미안해요, 누나. 난 그것도 모르고 누나가 그냥 참고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누나 그렇기 때문에 박태민 그놈은 더더욱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놈은 단순히 누나를 괴롭힌 게 아니에요.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 담긴 누나의 그 소중한 노력을 짓밟아 버린 거라고요. 이건 이제 누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엄마의 명예가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말에 유라는 흐느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동생의 눈을 바라보았다. 10살짜리 아이의 눈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깊고 단단한 눈빛.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유라는 깨달았다. 자신이 평범함이라는 틀에 갇혀 어머니의 유언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어머니는 그녀가 약해지기를 바란 것이 아니었다. 비굴하게 모든 것을 참아내라고 한 것도 아니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라는 말은 부당함에 맞서 싸울 줄 아는 강인함을 가지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자신은 그저 숨고 피하기만 했다. 동생 지역은 자신만의 잔인한 방식이긴 했지만 적어도 도망치지는 않았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정면으로 맞서 싸웠다. 유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자신의 눈물을 닦았다. 더 이상 약한 모습은 없었다. 내 말이 맞아, 지혁아. 엄마는 내가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는 걸 원치 않으셨을 거야.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의가 차오르고 있었다. 숨겨져 있던 YS그룹 후계자의 DNA가 마침내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유라의 질문에 지역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드디어 누나가 자신의 편에 서주었다.
이제 그의 복수는 외롭지 않았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박상진과 박태민 그 부자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그놈이 누나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게 만드는 것. 나도 같이 할게. 유라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날 밤 두 남매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혁은 자신의 전체 계획을 유라에게 설명했고 유라는 조용히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둘 사이에 비밀이나 오해는 없었다. 오직 공동의 목표를 향한 단단한 유대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어머니의 유언이라는 무거운 짐을 나눠든 두 아이. 한 명은 차가운 이성을, 다른 한 명은 뜨거운 결의를 품고 있었다.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복수의 마지막 장은 이제껏 그 어떤 비극보다도 더 잔혹하고 완벽할 터였다. 유라의 결심이 더해진 지혁의 복수는 날개를 단 호랑이와 같았다. 이전까지의 공격이 상대를 서서히 말려 죽이는 질식사였다면 이제부터의 공격은 단칼에 목을 베어버리는 참수형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씨, 남매의 식탁 풍경은 사뭇 달랐다. 유라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슬픔의 그늘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 같은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힘주어 나이프와 포크를 움직였다. 지혁은 그런 누나의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마음은 전례 없이 든든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지혁의 방으로 향했다. 마치 작전실에 들어가는 장군들처럼 그들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준비됐어, 누나. 지혁이 자신의 의자에 앉아 마지막으로 물었다. 유라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시작해. 그것은 신호였다. 지혁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가볍게 움직였다. 단 한 번의 엔터키 그와 동시에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폭탄의 타이머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오세현 전무의 지휘 아래 YS그룹의 정보팀은 세 개의 경로로 동시에 증거를 살포했다. 첫 번째 경로는 언론이었다. 주간 시사 같은 타블로이드지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3대 지상파 방송사와 주요 일간지들의 사회부 특별 취자의 팀이었다. 그들에게 전달된 것은 지혁이 최만식 이사의 컴퓨터에서 빼낸 태민건설의 수백억 대 비자금 장부 원본과 그 돈이 흘러들어간 정관계 인사들의 실명이 담긴 리스트였다. 두 번째 경로는 사법기관이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기업 범죄를 전담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칼잡이들에게 직접 전달되었다. 제보 형식이었지만 그 내용은 수사가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정리된 범죄의 증거 목록이었다. 세 번째 경로는 여론이었다. 각종 시민단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태미건설의 비리를 고발하는 일명 엑스페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업로드되었다. 대중의 분노를 극대화시켜 그 어떤 정치적 외압도 검찰 수사를 막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장치였다. 작전 개시 30분 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정오 뉴스를 시작으로 모든 방송사들이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긴급 속보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속보. 태미건설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정황 포착. 정관계 로비 의혹 일파만파. 단독. 태미건설 박상진 회장 유력 정치인들에게 명절마다 억대 뇌물 건넨 장부 입수. 뉴스는 본물 터진 듯이 쏟아져 나왔다. 어제까지만 해도 부실 공사 의혹 수준이었던 사건은 순식간에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초대형 권력형 비리게이트로 비화했다. 인터넷은 들끓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상진 회장을 구속 수사하라는 청원이 순식간에 수십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분노한 여론의 칼끝 앞에서 검찰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대검찰청은 사건을 중앙수사부에 배당하고 즉시 태민건설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수색과 관련자 전원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날 오후 태민건설 본사에는 국세청 조사관들 대신 검은 양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분위기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험악했다. 그들은 증거를 확보하는 수준이 아니라 범죄자들을 소탕하러 온 전사들과 같았다.
박상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다. 그는 중요 서류들을 세 단기에 갈아버리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고 있었다. 어떻게든 증거를 인멸하고 해외로 도피할 생각이었다. 그가 그동안 뇌물로 관리해왔던 높으신 분이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했다. 하지만 그의 기대는 산산조각 났다. 꽝!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맨 앞에 선 수사관이 박상진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상진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치 어벌법상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변명의 기회가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는 동안 박상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의 눈앞에는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다. 그가 믿었던 높으신 분은 그를 보호해주기는커녕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 그를 제물로 던져버린 것이었다. 이거 내가 누군 줄 알고 이거 음모야. 박상진은 발버둥치며 저항했지만 건장한 수사관 2명에게 양팔이 붙들려 무력하게 끌려나갔다. 평생을 갑으로 살아왔던 그의 오만한 얼굴에 처음으로 패배자의 굴욕과 공포가 어렸다. 그의 비참한 모습은 대한민국 전역에 생중계되었다. 성층. 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박상진이 체포됨과 동시에 법원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박상진 일가의 모든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내렸다. 그들이 소유한 모든 부동산 주식 예금 계좌, 심지어는 타고 다니던 자동차와 집에 있던 고가의 미술품까지 전부 동결되었다. 재산을 빼돌릴 아주 작은 틈도 허용되지 않았다. 이 모든 비극의 소용돌이 속에서 박태민은 아무것도 모른 채 강남의 한 PC방에서 친구들과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 아버지의 회사가 망했다는 소문 때문에 아이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 젠장 또 졌네. 그는 헤드셋을 집어던지며 욕설을 내뱉었다. 그때 PC방 한쪽 벽에 걸린 대형 TV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수갑을 찬 채 검찰청사로 끌려 들어가는 아버지의 모습. 태민건설 박상진 회장. 횡령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 순간 박태민의 세상이 멈췄다. 주변의 시끄러운 게임 소리도 친구들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TV 화면 속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만이 가득 찼다. 그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조롱과 비웃음이 담긴 메시지들이 쉴 새 없이 날아들었다. 야, 너네 아빠 구속됐더라. 꼴 좋다. 박태민, 너 이제 거지새끼 된 거냐? 박태민은 무언가에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PC방을 뛰쳐나왔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집으로 그의 성이었던 한남동의 저택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굳게 닫힌 철문과 그 위에 붙은 빨간색의 압류 딱지였다. 본부동산은 대한민국 법원의 명령에 따라 압류되었음을 고지함.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문 열어놔야 박태민이라고. 그는 철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경비원들은 이미 철수했고 집안에서 일하던 고용인들도 짐을 싸서 떠난 뒤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편의점에 들어가 음료수를 사려 했다. 손님이 카드 한도 초과로 나오는데요. 두 번째 카드도 세 번째 카드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이름으로 된 모든 것이 정지되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는 대한민국 상위 1%의 재벌 2세에서 하루아침에 무일푼 신세로 전락했다. 그는 저택 앞 도로변에 주저앉았다. 지나가는 자동차들의 헤드라이트가 그의 멍한 얼굴을 비추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 그의 힘이었고 그의 권력이었던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의 귓가에 며칠 전 자신이 강유라에게 퍼부었던 조롱이 환청처럼 맴돌았다.
우리 아빠 회사가 수십억이야. 내 그깟 그림 쪼가리랑은 비교가 되냐? 비교가 되지 않았다. 그녀의 그림은 그저 더러워졌을 뿐이지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은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렸다. 유아. 박태민은 텅 빈 밤거리를 향해 절규했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완전한 무력감과 절망의 비명이었다. 그의 화려했던 성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고 이제 남은 것은 폐허뿐이었다. 같은 시각 강씨, 남매의 저택거실, 유라와 지혁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 뉴스를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박상진의 구속과 태밍건설의 파산 소식이 반복해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통쾌한 복수의 순간이었지만 두 아이의 얼굴에는 기쁜 기색이 없었다. 그저 고요하고 담담한 표정으로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폭풍의 결과를 지켜볼 뿐이었다. 끝났네. 유라가 나지막이 말했다. 아니요, 누나. 지혁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TV 화면 속 박상진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잖아요. 박태민 그놈의 진심 어린 사과. 지혁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복수의 과정일 뿐 목표가 아니었다. 진짜 목표는 성의 주인이었던 오만한 왕자가 자신들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피해자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가장 잔인한 심판의 순간은 이제 막 다가오고 있었다. 박상진이 구속되고 일가의 재산이 모두 동결된 지 이틀이 지났다. 박태민에게 그 이틀은 지옥보다 더 긴 시간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집차 돈 그리고 친구들까지. 하룻밤 사이 왕자에서 거린으로 추락한 그를 받아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유일하게 연락이 닿았던 친척은 욕설과 함께 문전박대를 했고 어제까지 그의 앞에서 굽실거리던 친구들은 이제 그의 전화를 받지도 않았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배고픔과 추위를 느끼며 밤에는 PC방 구석에서 새우잠을 자고 낮에는 정처 없이 거리를 떠돌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화해라는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경쟁사 정치적인 음모,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거대한 해일에 휩쓸린 개미처럼 그는 자신을 덮친 재앙의 실체를 전혀 가늠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그의 낡은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내 인생이 왜 망가졌는지 알고 싶다면 오늘 밤 10시 대진고등학교 운동장으로 혼자 나와라. 박태민의 눈이 번뜩였다.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보다 드디어 이 모든 일의 배후를 알 수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이 더 컸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누구인지는 몰라도 만나서 뭐라도 해야 했다. 멱살이라도 잡고 따져 물어야 했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왕국이었던 학교를 향해 걸었다. 밤 10시에 대진고등학교는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모든 건물이 불이 꺼진 채 거대한 실루엣으로 서 있었고 운동장에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음산하게 비치고 있었다. 가을밤의 찬 공기가 그의 얇은 옷을 파고들었다. 운동장 한가운데 박태민은 두 사람의 인형을 발견했다. 한 명은 서 있었고 한 명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 인형의 정체가 드러났다. 강유라, 그리고 그녀의 곁에 꼭 붙어있는 어린 남동생. 순간 박태민의 머릿속 모든 회로가 뒤엉키는 듯했다.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을 파괴한 배우가 고작 자신이 매일같이 괴롭히던 이 계집애란 말인가. 너였냐? 박태민의 목소리가 분노와 불신으로 갈라져 나왔다. 그는 강유라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다. 네가 어떻게 우리 집안을 내까짓게 뭐라고. 그는 당장이라도 유라의 멱살을 잡을 기세였다. 유라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살기 어린 눈빛을 마주볼 뿐이었다. 그때 벤치에 앉아있던 작은 아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누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박태민은 그제야 강유라의 동생 강지혁을 제대로 쳐다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아이의 눈은 기이할 정도로 차갑고 깊게 빛나고 있었다. 내가 했어. 그 한마디에 운동장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 했다. 박태민은 순간 자신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뭐 네가 이 꼬맹이가 야 지금 나랑 장난하냐. 장난. 지혁이 벤치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작은 키 왜소한 체구. 하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박태민을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게 만들었다. 주간 시사의 정민수 기자에게 내 아버지 회사에 부실 공사 자료를 넘긴 사람. 나야. 버뮤다의 헤지펀드를 동원해서 너희 회사 주식을 휴지 조각으로 만든 사람 나야. 국세청과 검찰에 너희 아버지의 비자금 장부를 넘겨서 그를 감옥에 보낸 사람도 바로 나야, 박태민. 지혁은 한 걸음 한 걸음 박태민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냉정하고 논리적이었다. 그가 읊는 모든 내용은 이 사건의 배우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사실들이었다. 박태민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의 뇌가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거짓말 하지 마. 내까지 꼬맹이가 어떻게 그런 짓을. 너희들처럼 오만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게 바로 그거야. 지혁이 박태민의 바로 앞에서 멈춰 섰다. 너희는 세상을 힘과 돈 나이 같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판단하지. 내 누나가 조용하다는 이유로 약하다고 단정했고, 내가 어리다는 이유로 존재 자체를 무시했어. 너희가 매일같이 밟고 지나다니던 먼지 한 톨이 사실은 너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우주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겠지. 박태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거대한 기업 총수도 노련한 정치인도 아닌 자신이 벌레처럼 여기던 계집애의 10살짜리 남동생에게 자신의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는 진실. 그것은 그의 남은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내는 죽음보다 더한 굴욕이었다. 대체 왜? 박태민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이유는 단 하나. 지혁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네가 감히 내 것을 건드렸기 때문이야. 지혁은 유라를 턱으로 가리켰다. 내 누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소중한 가족이야. 그런데 넌 그걸 매일같이 짓밟고 상처 입혔어. 그래서 나도 내게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두 빼앗기로 결심한 거야. 내 돈, 네 집, 내 아버지, 그리고 내 하찮은 자존심까지 전부 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박태민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분노, 억울함, 절망,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공포가 뒤섞여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이런 미친 새끼가. 그는 결국 이성을 잃고 지혁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이 지혁에게 닿기 직전 어디선가 나타난 검은 양복의 남자에게 팔이 붙잡혔다. 김비서였다. 그는 언제부터 와 있었는지 모르게 그림자처럼 지혁의 뒤를 지키고 있었다. 어딜 이건 와. 박태민이 발버둥 쳤지만 특수훈련을 받은 경호원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지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한치의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지. 내가 널 여기 부른 이유. 난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지만 딱 하나 내 목숨은 살려줬어. 그 목숨값은 받아야겠다. 무릎 꿇어. 차가운 명령이 운동장에 울려 퍼졌다. 내 누나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 네가 저질렀던 모든 짓에 대해서. 진심으로 내 누나가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그게 네가 살아서 이곳을 걸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박태민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이까짓 계집애한테 그의 부서진 자존심이 마지막으로 발악했다. 싫어. 죽어도 못해. 차라리 날 죽여. 그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강유라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과 같은 단단함이 느껴졌다. 박태민,
넌 아직도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나. 유라가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넌 단 한 번도 나를 한 명의 사람으로 대한 적이 없어. 그저 네 기분 내키는 대로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었지. 네가 지금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네가 저지른 짓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건 네가 처음으로 네 오만함이 짓밟히는 기분을 느껴볼 기회는 되겠지. 내가 매일같이 느꼈던 바로 그 기분 말이야. 유라의 말은 그 어떤 욕설보다도 박태민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그는 처음으로 강유라의 눈을 제대로 마주 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체념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멸과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강유라를 보고 그 뒤에 서 있는 괴물 같은 아이를 보고 자신의 팔을 잡고 있는 거대한 남자를 보았다. 완벽한 패배, 도망칠 곳도 저항할 힘도 없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약육강식의 논리가 이제는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그의 목에서 괴로운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의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버티고 서 있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의 무릎이 굽혀졌다. 털썩 박태민의 무릎이 차가운 흙바닥에 닿았다. 대한민국 재계의 황태자였던 그의 오만함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지역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날아와 박혔다. 안 들리는데 그리고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 그 말은 박태민을 벼랑 끝으로 미는 마지막 손길이었다. 그의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그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잘못했다. 그의 입에서 울음 섞인 절규가 터져 나왔다. 내가 다 잘못했다. 제발 용서해줘. 미안하다. 강유라, 정말 미안하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용서를 빌었다. 그의 울음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나 억울함이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순수한 절망과 후회, 그리고 공포만이 가득했다. 그의 자존심은 이제 먼지가 되어 사라졌다. 유라는 무릎 꿇고 오열하는 박태민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통쾌함은 없었다. 그저 이 길고 지독했던 악연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허무함이 밀려왔다. 그녀는 지역을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 심판은 끝났다. 유라와 지역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김비서도 붙잡고 있던 박태민의 팔을 놓고 그들의 뒤를 따랐다. 운동장에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홀로 무릎 꿇고 우는 박태민만이 남았다. 한때는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소년의 처절하고 완전한 끝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모든 것은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박태민이 무릎을 꿇었던 그날 밤의 진실은 강씨 남매와 김비서 그리고 당사자인 박태민 외에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박태민이 자퇴서를 제출하고 홀연히 사라진 사실만으로도 대진고등학교의 권력 지도는 완벽하게 재편되었다. 며칠 후 등교하는 강유라의 발걸음은 이전과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바닥을 보며 걷지 않았다. 꼿꼿하게 편 허리 정면을 응시하는 차분한 시선. 그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녀를 둘러싼 세상이 변해 있었다. 복도를 지날 때 아이들은 저도 모르게 길을 비켜주었다. 그들의 시선에는 더 이상 경멸이나 동정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설명하기 힘든 경외감과 약간의 두려움,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박태민이라는 절대 권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한 아이들은 그 폭풍의 중심에서 유일하게 상처 없이 살아남은 강유라라는 존재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된 것이었다. 그들은 강유라의 배경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녀가 결코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박태민의 옆에 붙어 여왕벌의 꿀을 빨던 이호준과 김진석 같은 무리들은 하루아침에 찬밥 신세가 되었다. 그들은 박태민이 사라지자마자 새로운 권력자를 찾아 헤맸지만 아무도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박태민의 부역자라는 낙인이 찍혀 은근한 따돌림의 대상이 되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이호준과 김진석은 식당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 유라에게 쭈뼛거리며 다가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비굴한 미소가 가득했다. 저기, 유라야. 그동안 우리가 정말 미안했다. 맞아. 우리가 다 태민이 그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가 이해 좀 해줘라. 응. 그들은 박태민의 몰락 뒤에 강유라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지레짐작했다. 그리고 혹시라도 다음 타겟이 자신이 될까 두려워 미리 꼬리를 내리고 용서를 구하러 온 것이었다. 유라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그저 무심했다.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보는 듯한 눈빛. 너희들 이름이 뭐라고 했지? 유라의 한마디에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자신들의 존재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 어떤 욕설이나 비난보다 더 큰 모욕으로 다가왔다. 됐어. 너희 사과 따위엔 관심 없으니까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유라는 그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다. 남겨진 두 사람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다. 유라는 그들에게 복수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그럴 가치조차 없는 존재들이었다. 그녀의 싸움은 이미 끝났다. 유라의 내면에서도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았다. 박태민이라는 거대한 벽이 사라지자 그녀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되찾을 용기를 얻었다. 그 용기는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며칠 후 유라는 점심을 먹고 교정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등 뒤에서 조심스럽게 그녀를 불렀다. 저기 강유라. 돌아보니 같은 반 여학생인 최수빈이었다. 수빈은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아이였고 유라와는 한 번도 제대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 사이였다. 수빈은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입술을 달싹이다가 큰 결심을 한 듯 다시 입을 열었다. 나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서. 사과. 박태민이 너 괴롭힐 때 나 사실 몇 번 봤어. 내 그림 망가뜨릴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런데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 그냥 못 본 척했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비겁했어. 수빈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게 떨리고 있었다. 유라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수빈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방관자들 중 한 명. 하지만 그들 중 자신의 비겁함을 인정하고 직접 사과하러 온 사람은 최수빈이 처음이었다. 유라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동생 지역의 복수가 성공했을 때도 짓지 않았던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다. 괜찮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 한마디에 두 소녀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이 허물어졌다. 그날 이후 유라와 수빈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둘은 함께 밥을 먹고 매점에 가고 방과 후에는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했다. 유라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평범한 학창시절의 우정이라는 것을 경험했다. 돈이나 배경이 아닌 오직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 그것은 어머니가 그토록 그녀에게 남겨주고 싶어 했던 소중한 선물이었다. 새로운 질서는 학교 밖에서도 자리 잡고 있었다. 태민건설 게이트는 대한민국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부실 공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박상진은 1심에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몰락은 힘과 돈만 믿고 오만하게 행동했던 다른 부패한 기업가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었다. 동생 지역도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는 누나의 얼굴에 다시 웃음꽃이 피는 것을 본 뒤로는 더 이상 복수나 응징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방에 있던 수십 대의 모니터는 다시 평범한 게임 화면과 애니메이션으로 채워졌다. 그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딱지치기를 하고 주말에는 누나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가는 영락없는 10살짜리 소년이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거대한 제국을 움직이는 제왕의 냉철함이 잠들어 있었다. 그는 언제든 자신의 소중한 가족을 위협하는 자가 나타난다면 다시 포식자로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누나의 행복을 지키는 가장 완벽하고 은밀한 그림자 수호자였다. 어느 주말 오후 유라는 저택의 작업실에서 다시 캔버스 앞에 섰다. 박태민이 망가뜨렸던 풍경화가 있던 바로 그 자리였다. 그녀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붓터치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대담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잔잔한 호수만을 그리지 않았다. 그녀의 캔버스에는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검은 바다와 그 폭풍을 뚫고 솟아오르는 눈부신 태양이 함께 담겨 있었다. 절망과 희망 파괴와 재생. 그것은 지난 몇 달간 그녀가 온몸으로 겪어낸 시간의 기록이자 마침내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낸 한 소녀의 위대한 선언이었다. 그림을 그리던 유라는 문득 창밖을 보았다. 정원에서는 지혁이 강아지와 함께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광경을 보며 유라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폭풍은 지나갔다. 상처는 아물었고 그 자리에는 더 단단한 새살이 돋아났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 속의 숨은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폭풍을 이겨내고 마침내 자기 자신의 힘으로 당당하게 서 있었다. 방과 후 유라는 새로 사귄 친구 수빈과 함께 웃고 떠들며 교문을 나섰다. 예전에는 감옥처럼 느껴졌던 학교가 이제는 소중한 추억이 쌓이는 공간이 되었다. 내일 봐, 유라야. 응, 너도 조심해서 가. 친구와 헤어진 유라는 익숙한 검은색 세단을 향해 걸어갔다. 차문을 열어주기 위해 나온 김 비서가 그녀에게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가씨, 오늘 즐거워 보이십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유라는 채 올라타며 자신이 지나온 학교를 돌아보았다. 석양이 붉게 물든 교정은 아름다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숨지도 않을 것이다. 새로운 질서는 그렇게 조용하고 평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다. 몇 주가 흘렀다. 시간은 모든 상처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아 새살을 틔우는 연고와 같았다. 강유라의 얼굴에서는 지난 계절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평범한 여고생의 일상 속에서 온전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최수빈이라는 둘도 없는 친구가 생겼고 미술이라는 꿈을 향해 다시 나아갈 용기도 얻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던 어느 날, 오후 저택에 낯설면서도 익숙한 무게감의 공기가 내려앉았다. 해외 출장을 마치고 YS그룹의 총수 강태준 회장이 돌아온 것이었다. 그는 강씨 남매의 아버지였다. 강태준 회장은 서재에서 두 아이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출장지에서 김 비서와 오세현 전무를 통해 모든 일의 전말을 보고받았다. 처음 보고를 받았을 때의 심정은 복잡 미묘했다. 10살짜리 아들이 벌인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대담함과 치밀함에 대한 놀라움, 그리고 딸이 홀로 겪어냈을 고통에 대한 미안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유라와 지혁이 나란히 서재로 들어섰다. 유라는 조금 긴장한 듯 보였지만 지혁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아버지를 마주 보았다. 강태준은 먼저 아들 지혁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눈빛은 YS그룹의 총수답게 날카롭고 깊었다. 지혁아, 내 아버지, 네가 한 일이냐? 네, 짧은 문답.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의 눈빛에서 날카로움이 사라지고 복잡한 감정이 그 자리를 채웠다. 내 누나를 지키기 위해 네 방식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안다. 내 판단력과 실행력은 나를 놀라게 할 정도였어. 아비로서 네가 자랑스럽다. 예상치 못한 칭찬에 유라의 눈이 살짝 커졌다. 하지만 강태준의 말은 이어졌다. 하지만 지혁아, 한 가지만은 기억하거라. 그의 목소리가 낮고 진중하게 가라앉았다. 네가 휘두른 그 힘은 날카로운 검과 같다. 소중한 것을 지킬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수많은 무고한 이들을 베고 너 자신마저 다치게 할 수 있지. 진정한 강함은 적을 부수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제어할 줄 아는 지혜와 자비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분노만으로 검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그것은 꾸짖음이 아닌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가르침이었다. 지혁은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 강태준은 그제야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딸 유래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한없이 따뜻하고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라야, 내 딸아, 내 아빠, 내가 미안하다. 내 어머니의 유언이라는 핑계로 네가 홀로 그 힘든 시간을 보내게 만들었구나. 나는 너를 더 믿었어야 했다. 강해진다는 것이 홀로 모든 것을 감내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비인 내가 먼저 알았어야 했는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긴 유라의 눈에 조용히 눈물이 고였다. 오랫동안 그녀를 짓누르던 마음의 짐이 아버지의 따뜻한 사과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 평범하게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하렴. 하지만 YS그룹의 딸로서 당당하게 살고 싶다면 그래도 좋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아빠는 이제 너를 믿고 응원할 것이다. 그날 밤 강씨 가족은 아주 오랜만에 다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서재에서의 무거운 대화는 온데간데 없고 식탁에는 웃음꽃이 피어났다. 유라는 학교에서 새로 사귄 친구 이야기를 했고 지혁은 시치미를 떼고 학교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다고 자랑했다. 강태준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흩어져 있던 가족이라는 퍼즐이 마침내 하나로 완벽하게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강유라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국내 최고의 미술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했다. 그녀가 입시 때 제출했던 폭풍 뒤에 태양이라는 작품은 심사위원들로부터 절망을 이겨낸 인간의 강인한 의지를 놀랍도록 깊이 있게 표현했다는 극찬을 받았다. 대학생이 된 유라는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YS그룹의 후계자라는 타이틀을 내세워 오만하게 행동하는 대신 그 힘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YS 문화재단의 이사로 참여하여 자신처럼 예술가의 꿈을 꾸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좌절하는 학생들을 후원하는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그녀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진정한 강함과 따뜻한 리더십에 사람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따르고 존경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진정으로 원했던 방식으로 자신만의 길을 찾아낸 것이었다. 강지혁 역시 성장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초등학생이었지만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홀로 움직이는 포식자가 아니었다. 아버지 강태준은 아들의 천재성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기 위해 그룹의 최고 전문가들을 그의 개인 교사로 붙여주었다. 지혁은 금융공학과 경영전략뿐만 아니라 역사와 철학 그리고 윤리학을 함께 배웠다. 아버지가 말했던 힘을 제어하는 지혜를 배우기 위함이었다. 그의 차가운 이성은 따뜻한 인문학적 소양과 결합하여 그를 단순한 전략가가 아닌 미래의 시대를 이끌어갈 진정한 리더의 모습으로 다듬어가고 있었다. 한편 세상에서 잊혀졌던 박태민은 조용한 곳에서 자기만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는 소년원에 다녀온 뒤 멀리 지방의 한 작은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었다. 또약볕 아래에서 땀 흘려 일하고 저녁에는 값싼 식당에서 허기진 배를 채우는 고된 삶. 하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함이나 분노가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땀 흘려 돈을 버는 것의 가치를 배웠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법을 아주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웃고 있는 한 가족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아버지와 그런 남편을 보며 행복하게 미소 짓는 어머니. 평범하지만 소중한 그 풍경 속에서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고 또 무엇을 짓밟았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그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자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다시 세월이 흘러
강유라의 첫 개인전이 열리는 날, 전시장 중앙에는 그녀의 데뷔작이자 최고의 역작인 폭풍 뒤에 태양이 걸려 있었다. 수많은 축하객들 사이에서 훌쩍 자라 교복을 입은 청소년이 된 지혁이 누나에게 다가와 꽃다발을 건넸다. 누나 축하해. 정말 멋져. 고마워 지혁아. 유라는 활짝 웃으며 동생을 안아주었다. 그들의 뒤에서 어느덧 희끗한 머리가 늘어난 강태준 회장이 두 아이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림 앞에서 세 가족은 나란히 섰다. 거친 폭풍우와 그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눈부신 태양. 그것은 그들이 함께 이겨낸 과거이자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모습이었다. 그림자 뒤에 숨어 세상을 움직이던 어린 제왕은 이제 세상의 빛 속에서 따뜻한 마음을 가진 누나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둠은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